안녕하세요, 김영란입니다. 분단 적폐로 인해 조작된 사건들을 조명해보는 방송 조작, 오늘은 12번째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조작 사건들이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발생한 조작 사건을 얘기해 볼 건데요. 오늘도 우리 장경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주 몇 년 전이죠.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 보셨던 이모커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온세훈 화염병 투척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에 올해 대법원 무죄까지 받았던 임옥현이라고 합니다. 네,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에 화염병이 탁 했다. 그 사건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사건하고 지난 7월에 발생한 윤소아 의원 협박 속보 이 사건과 이목현 씨 사건이 되게 좀 유사한 점이 있어서 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목현 씨가 좀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그 당시 6년 전 체포 당시 상황을 좀 먼저 얘기해 주시죠.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5.18을 가려고 집에 있었으니까 5월 17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녁에 이제 다음 날에 아침에 같이 강주를 가기 위해서 이제 집에 귀가한 다음에 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11시인가 이제 갑자기 집에 물이 없어서 편의점에 이제 물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이렇게 허리춤을 딱 잡더라고요. 뭐야? 딱 그랬더니 경찰이어가지고 그때 상황이 경찰이 미란다 원칙이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실 그때 처음 잡혔을 때는 어떤 사건에 연루된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차후에 보니까는 이게 이제 온세훈 화염병 사건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사실 좀 당황스럽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압수수색 당하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그 후에 이제 체포된 다음에 저 같은 경우 관악서에 이제 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6년 전에 5월 달에 체포되신 다음에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체포됐을 경우에는 그 영장이 기각됐던 걸 기억을 해요. 네네. 그리고 다시 이제 경찰이 뭔가 그러면 이제 수사자를 보강해가지고 또 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에서 구속된 것 같은데 처음에 체포됐을 때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구속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속 심사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저에게 관련한 이게 그러니까 제목은 방화 사건하고 관련돼 있는데 이제 인화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범행 도구를 샀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증거물이 없었고 대부분 CCTV 영상을 동선 추적으로 해서 나왔던 거고 그 CCTV 영상에도 어떤 특정 인물, 특히 저라는 사람의 인물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한 게 큰 이유고 그다음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도주나 뭐 이런 우려가 없었다 그랬는데 두 번째 2달 후에 걸음걸이 기법이라고 검찰에서 도입한 최첨단 영국에 있는 헨리 박사인가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동영상하고 걸음걸이 기법이 저하고 비슷하다 이런 의견을 한 거하고 그다음에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검찰 기관에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받아서 두 가지로 중점적으로 첨부해서 다 2차 두 번째 이제 구속영장에서 실질심사 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걸음걸이 기법. 네. 변호사님 여기 CCTV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목현 씨도 얘기하셨는데 본인이랑 이목현 씨라고 특정할 수 없는 CCTV 확인이 불가능한 CCTV 그리고 혹은 걸음걸이가 비슷하다. 이것만으로 이제 구속이 된 거잖아요. 변호사님 당시 전후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CCTV가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 우선은 CCTV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어서 유죄를 입증하는 신뢰성 있는 증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요. 네. 한 예로 특히 CCTV의 화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특정 정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성을 검증해야 된다면 그런 것들이 뭐 첨단 기법이라 해서 걸음걸이 기법 이런 것까지 동원되어서 어떻게 보면 자백을 강요할 수가 있겠죠. 이게
당사자가 이렇게 특정이 됐는데 왜 부인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임 선생님께도 굉장히 수사의 강도가 셌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CCTV 영상과 관련돼서는 그 김학이라는 사람의 그 네. 별장 성접대 동영상 네. 그 동영상에 관련해 가지고도 좀 설왕설래가 있었죠. 검찰에서는 특정할 수 없었다라고 했었고 또 경찰 입장에서는 너무나 선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현재 지금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관련한 그 편의점의 그 CCTV 영상 네. 이것이 과연 당사자를 동일성을 법원을 설득할 만큼 그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아마 법정에서의 최고의 쟁점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사실 CCTV가 우리 일상 속에 너무나 많이 지금 산재해 있는데 과연 그 CCTV를 다 증거물로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것도 사실은 사법 절차에서는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CCTV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게 시작됐는데 그 이목현 씨 사건도 그렇고 최근 이제 윤석열 의원을 협박했다라는 협박범으로 잡힌 그 한국대학생 진보연 소속 간부 일꾼 그분 사건 되게 유사한데 거기서도 많이 등장하는 게 CCTV예요. 그래서 경찰의 발표 최근에 있었던 그 정의당 윤석열 의원에 대한 그 발표를 보면 CCTV를 역추적해서 범인을 특정했다. 1000개 정도 CCTV를 봤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쟁점화 된 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관악구 편의점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그 CCTV 영상이 많이 좀 돌았어요. 근데 당연히 뭐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마스크와 모자를 썼기 때문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사람이 지금 구속된 그 학생인지 특정할 수가 정확히 가려볼 수 없다. 이런 게 지금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목현 씨도 그런 CCTV가 증거로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네. 실제로 재판을 받으면서 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CCTV를 봤을 텐데 네. 그때 좀 어땠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그 재판 과정 증거 목록으로 올라온 CCTV 한 100개 그러니까 저도 한 1000개 가까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가져왔다는 게 100개면은 100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화질이 나오고 증거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가져왔을 건데 그 중에서 뭐 저를 포함한 그 누구라고 할 수 있는 얼굴이 단 한 개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좀 잘 나온 영상 정도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CCTV 간에 연관성이 있지. 대부분의 영상은 화질이 너무 안 좋고 누가 이제 가르쳐서 소위 그냥 CCTV를 보고 있으면은 동일인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추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기 누가 지나갑니다. 뭐가 움직이네요. 이런 정도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영상도 또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장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당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에서 자백을 받으려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저도. 그 CCTV가 그렇게 경찰과 검찰이 제출한 CCTV가 결국 재판 과정에서는 네. 증거로 인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CCTV가 크게는 이제 저도 재판하면서 안 건데 그 디지털 정보라는 게 통일성하고 무결성이 이제 인정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온본을 갖다가 그거를 해야 되지 사본으로 제출했을 때는 그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이제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작위로 이제 수거령 임의로 뭐 가져온 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거나 또는 온본하고 사본하고 복사를 했는데 우리는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에 가서는 대부분이 이제 증거 능력이 없는 걸로 결정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 진보연합 그분하고 유사한 게 그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서 CCTV와 CCTV 간의 영상 간에 이제 계속 연결을 해야지 동선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개가 빠져버리면은 이 동선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걸 맞추려고 했는데 그런 이제 증거 능력이 없는 CCTV가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이 동선 역추적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무죄가 되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제 CCTV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의원 협박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CCTV를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변호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일반적으로 CCTV를 통해서 그 용의자를 특정해서 강력범죄를 해결했다 이런 것들이 경찰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의 뉴스들을 우리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 많이 접하다 보면 이제 CCTV의 증거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맹신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용의자를 정확하게 그 동일성을 특정하기가 CCTV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CCTV라는 것이 과연 사법 절차, 수사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가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걸 증거로 쓰려면 이게 최근 디지털 증거라고 해서 이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증거를 법정에서 쓸 수 있냐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최첨단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그 디지털 맥체, 디지털 증거와 관련되어서 대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데는 굉장히 법원의 증거 능력 인정과 관련돼서 그 과연 원본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원본이 수사 과정의 분석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왜곡이나 조작이 안 되고 그 원본 그대로가 법정에서 현출이 되어서 그걸 입증이 해줘야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 사건이 또 다른 큰 대법원까지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선례가 되는 판결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건을 보면은 제 사건이 그 디지털 그 증거하는데 상당히 많이 다퉈서 그런 뭐 저희가 처음에 주장했던 개인 사생활 침해 그러니까 CCTV 그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도 다퉜거든요. 그리고 또 위법 수집 네. 이미도 근데 현재까지 저희 재판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법원에서 경찰이면 그럴 수 있다 해서 폭넓게 인정을 하는 네, 그게 잘못이죠. 네. 판결문에 그래서 봤더니 나중에 물론 이제 증거로는 채택 아까 그 원본이 아니었기 때문에 채택은 안 됐지만 수집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법원에서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 자, 범민련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면 종북몰이 당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의 성원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아무 영장 없이 위장해서 사찰할 수 있고 또 그 단체가 어떤 행사를 했다 그러면 그 빌려준 장소라든가 영업주들을 경찰이 찾아가서 CCTV 달라고 하면 그 내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미 제출 형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더욱이 아예 미리 올 걸 예상해서 설치합니다. 예, CCTV를 설치해 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하고 그러다 보면 뭐 불법적인 도청을 했을 개연성도 있는 거고 특히 국정원은 내놓고 불법적인 도청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진보적인 청년 학생운동 단체 회원이란 이유로 마구잡이로 증거가 수집되어서 그걸 무기로 해서 자백을 강요하는 이런 식의 수사 행태가 벌어졌을 개연성이 전 높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CCTV의 편의점에 있는 사진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는데 저희가 강력 범죄에 있어서 그 피의자의 이름이나 초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거든요.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인데 법정에 가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언론의 편향 어떻게 보면 확증하는 자기들의 편견을 확증하면서 사법 절차 이전에 이미 재판을 끝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그걸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언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조작 13화 13번째 방송에서는 그 이몽규 씨 사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벌어진 윤석열 의원 협박 사건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보여준 행태 경찰과 함께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몽규 씨 사건과 최근 그 정의당 윤석열 의원 사건과 좀 비슷한 공통점 첫 번째 가장 많이 잡히는 게 CCTV고 두 번째가 최초의 보도를 통한 용의자의 나이대와
막상 잡히고 난 용의자의 나이대가 다르다. 이게 있는데요. 일단 이 두 사건 모두 사건이 터진 지 한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그 범인이 체포됩니다. 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뭐 원세훈 집 방화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정의당 윤사 의원 사건도 그렇고 언론에 보도가 된 다음에 그 다음날 정도죠. 다시 언론에 보도된 일은 경찰에 의하면 CCTV에 의하면 뭐 50대 남성으로 추정된다. 특히 윤사 의원 협박 사건은 관악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낸 사람이 50대 남성으로 특정된다라는 게 이미 KBS인가 그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30대예요. 그 변호사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게 체포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 공개 질서를 통해서 7월달 초반에는 50대 남성이라고 했는데 몇 주 새에 수사 대상이 30대 젊은 남성으로 바뀐 근거가 뭐냐. 그럼 예를 들면 그 CCTV에서 그렇게 추정이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경찰은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그냥 CCTV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용의자가 이렇게 뭐 특정했다가 바뀌는 경우가 좀 있는 일인가요? 지금 추론컨대는 CCTV 영상에 의해서 특정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 보이는 대로 아마 언론에 그렇게 질문에 50대라고 특정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추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 나름대로는 수사를 했겠지만 처음에 관악구 편의점에 있는 모습으로 아마 50대다 뭐 이렇게 했지 않을까 추정을 이 되고 그 말은 역으로 어쨌든 화상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선 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CCTV로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 CCTV의 증거 능력은 그렇게 법정에서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좀 유사한 지점, 그 용의자를 특정했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이목현 씨는 이제 범인으로 체포돼서 두 번째에 구속이 돼서 약 4개월 정도의 옥살이를 하신 다음에 보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재판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좀 심정이 어떠셨냐라고 물어보는 게 참 민망합니다만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에 또 구속이 두 번째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 직장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구속영장 기각될 때만 해도 이게 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겠지, 좀 잘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속이 됐어요. 또 이제 심정은 어이가 없는 거죠. 사람이 황당한. 근데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좀 초월함이 생기더라고. 야, 이런 것들도 있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저 활동하면서 옛날 방송에서도 많이 하시지만 조작 사건 보면서 야, 조작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한국 사회에 참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사회가 참 비정상적인 사회고, 또 한편은 그때 이제 제 고소장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많은 게 범죄 사실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서 일했고 그런 말을 할 만한 사람이고 그 할 만한 단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누누이 계속 공소장에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다루셨던 국가보안법하고는 약간 다른, 단순히 이제 강력범죄 중에 하나였는데 계속 이 사건 자체를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이제 공안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게 보면서 참 당시에는 이제 많은 생각, 국사일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 변호사님 원래 공소장에는 저의 범죄 사실을 기록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특정 범죄 사실을 기록하기 앞서서 저 김영란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지내왔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그럼 지금 현재 범죄 사실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걸 판사나 이런 사람한테 선입견을 씌워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가 위반이 된다라고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기 재판에서 공소장에 네. 미리 판사에게 예단을 주는 기재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다. 일본주의. 공소장을 방어할 수 있는 혐의, 법률 적용 가능한 혐의 외에 군더더기 기재는 다 없애라. 이렇게 양승태 대법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대법관 시절에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주장을 하거든요. 20년 전에 한총령 경력이 왜
지금 국가보안법 위적성이 나옵니까? 20년 전에 무슨 책을 읽은 게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을 읽은 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그렇지만은 태백산맥을 읽고 누구 뭐를 했고 그 전과들을 다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진보 대학생 연합 네. 사건에서도 공소장에 행여 이전에 한총련 관련한 활동을 기재한다거나 여러 가지 재판장에게 편견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조작 그러면 누가 떠오르냐면 이 장경우의 조작을 보시는 분들은 국정원이 떠올라야 정상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조작하면 누가 떠오를 것 같습니까? 북, 뭐 위장, 그렇죠? 네. 그다음 운동권이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기훈 선생님의 유서 대필 사건 때도 제가 당시에 굉장히 저는 뭐 어떻게 항변할 수 없이 그때 당하셨는데 그 시간이 한 5년, 그때 91년이었고 제가 네. 연수원에 들어가서 그 사건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인 교수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저는 운동권은 조작이 없습니다라고 한 데 대해가지고 너무나 반대에 운동권은 당연히 조작하는 사람들이야. 다른 글씨를 수첩을 조작해오는 사람이야. 이런 180도 다른 간극들, 그런 간극들이 뭐 증거 조사라든가 이런 때 뭐 글씨체 관련해서 온갖 그 감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나 검사들이 가진 편견, 그 편견에는 운동을 했던 그 당시에 전국연합 소속이었다는 것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분신을 조장할 수 있고 충분히 자기들에게 유리한 서류를 조작해서 가져올 수 있다. 가져와서 제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강기훈 선생님의 그 유서 대필 사건. 예, 유서 대필 사건이었습니다. 그 정의당 윤서 의원 그 협박 소포를 보냈다고 이제 잡힌 그 학생도 계속 예전에 뭐 했고 이게 언론에 저희가 처음 다음 방송에서 얘기했죠. 언론에서는 이미 그런 걸로 해서 전력이 있다, 충분히 개헌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되는 경우가 지금 그 당시에도 7월 달서부터 8월 사이에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참 그 사람의 이제 과거 행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막 문제시 삼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이 지금 현재 우리 사법부나 이제 검찰과 경찰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해서 뭐 최첨단 기법까지 도입을 해서 잡았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 방화범 사건으로. 근데 대법원까지 해서 결국 무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판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결과적으로는 쉽게 이 사건, 제 사건을 심플하게 하면 이건 방화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방화를 하기 위해서 물품을 어떻게 구입했고 뭘 했든지 그런 걸 해서 방화를 하고 인화물질을 이런 거 하고 이런 사건이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지 간에 그 검찰이 수집한 정보가 이제 CCTV밖에 없다고 보니까 주 정점이 CCTV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그 여타에 뭐 있는데 증거물 중에서는 탄원서를 증거물로 제출하더라고요. 검찰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떤 단체 활동하는 거를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통합진보당 뭐 이런 것들 활동한 거기 때문에 그 탄원서 내신 분들이 소속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어느 단체에 활동했다 그런 것도 제출하고 뭐 재밌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뭐 온세훈 원장을 검색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주로고 버스를 뭐 검색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 하고 나머지는 CCTV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CCTV가 그 특정 인물을 할 수 없고 증거 능력이 상당 부분 상실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나면은 이제 증거력이 인정돼 있는 사실로는 뭐 버스 검색했다, 온세훈을 그 버스 번호 검색한 거 온세훈 국정원장을 인터넷에 검색해봤다. 뭐 이런 한 4-5가지? 근데 그걸로는 사실 이제 이 사건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무죄가 되었습니다. 결국 방화 사건에 필요했던 뭐 휘발유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결국 경찰이 뭐 아무런 증거를 제시 못한 거네요. 윤석열 사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떠는 거하고는 전혀
판결이나 이런 건 다릅니다. 뭐 하면은 협박 보이면 협박 사건을 다룰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들 뭐 법정에서 영화에서 보듯이 오고 가고 이럴 것 같지만 제 사건도 방화하면 뭐 그런 것들을 다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CCTV만 계속하고 그 CCTV도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 것만 계속 추적하고 이 CCTV에 대한 논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뭐 전혀 세간에서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재판이 되네요. 네. 윤석열 의원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그리고 흔히 말하는 범인이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라고 하면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설마 조작이겠느냐. 지금 시대에 정권도 바뀌었고 좀 민주화된 시대인데 설마 여기 경찰 조작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또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사실은 전혀 인과관계가 안 맞는 얘기죠. 정권 바뀐 거 하고 사법 절차에서 어떤 수사기관이 수많은 강력범죄라든가 했을 때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또는 증거와 관련돼서 제대로 수집 못하고 또 실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문제를 특히 국회의원이 관련된 사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수사기관에 의해서 조작될 수도 있고 잘못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건 정권 바뀐 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아니 이 사안조차도 그게 정쟁화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설마 조작이냐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얘기 아니 무슨 저기 뭐 정권 바뀌어서 지금 무슨 사법 절차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스님 간첩 얘기 좀 해도 됩니까? 스님 간첩이 장경욱 변호사를 지금 선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간첩이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고 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말이 된대요. 장경욱 변호사를 모를 리가 없고 간첩들은. 또 장경욱 변호사의 명성을 모를 리가 없고 장경욱 변호사가 얼마나 간첩과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런 국정원에서 한 사건이면 그 스님이 장경욱 변호사 스님 간첩이라는 분이 장경욱 변호사를 안 찾는 거 보니까 이건 조작된 간첩이 분명하다. 저는 뭐 고개는 끄덕이면서도 참 느낌이 어이없다. 네. 그것도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걸 참 칭찬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좀 뭔가 취약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스님 직파 간첩 사건 이건 저희가 윤소와 정당 의원 이 사건 방송을 좀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직파 간첩 사건 나온 다음에 동아일보인가요?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이 스님 간첩 말고 7명 정도가 더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또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 7명을 제가 다 추적 가능합니다. 다 가짜예요. 네. 궁금하시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저희가 이 방송 또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 6년 전에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 방화 사건, 그리고 최근에 발생했던 윤소와 정의당 의원 협박 테러 사건에 대해서 이 두 사건을 보니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 해가지고 두 가지 일단 CCTV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CCTV 때 발생한 용의자 특정하는 문제, 이 공통점 두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방송 13화에서도 이 두 사건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CCTV가 유력한 증거로 됐는데 이 CCTV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아주 치열하게 쟁점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특히나 그게 디지털 관련 증거이고 최근에는 모든 수사가 디지털 수사라고 할 만큼 디지털 수사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 증거가 대부분 디지털 증거인데 네. 디지털 증거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우리나라 국정원이 조작을 하겠습니까? 이거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지금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기관에서 나온 그 분석했다는 감정인조차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변호사님, 우리 국정원이 왜 조작을 하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유가 있으면 조작이 가능한 거네요. 아무 이유가 당연히 조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공안 사건으로 비화될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조작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하나 일반적인 어떤 국회의원이 관련된 피해자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적인 이슈화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기관의 조작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걸 피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어권, 앞으로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충분히 다툴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가만히 지켜봐주는 것도 어떤 때는 굉장한 민주시민의 자세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이목현 씨도 네, 저희가 이제 2013년에 온세훈 전 국정원장 화염병 투척 사건이 연루되어서 구속도 되고 그 후로 5년 동안 이제 재판도 받아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 후에 무죄를 받더라도 이게 어떻게 됐을까? 언론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도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제가 그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한 5년이 지난 후에 언뜻 그 오늘 언급한 윤수아 의원 협박 택배 사건을 보니까는 그 사건의 개요나 여러 가지가 제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저는 당해본 입장으로서 그것들이 참 절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의 진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당한 경험상 봤을 때는 상당히 조작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면은 그 형태, 그 인물에 대한 일단 규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CCTV 그리고 수사 기법이나 표적 수사를 하고 있거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언론들을 동원해서 뭐 하는 형태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세월이 참, 아까 변호사님은 정권이 바뀐다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 때는 그래도 박근혜 정부 소위 말하는 그런 부업청지 같은 에서 그랬다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개연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심리적으로 그러고 하는데도 아직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참 서글픈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도 그냥 정부 하나 바뀌었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정부 하나 바뀌었고 나머지는 그대로이다. 네,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조작 12번째에서는 최근에 발생했던 정의당 윤수아 의원 그 테러 사건 협박범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릴 거는 이제 주권방송이 이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격주 월요일날 방영되던 이 조작은 이제 매주 그러니까 격주 목요일로 옮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방송되니까 꼭 우리 청취자분들 목요일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작 12번째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